제2부 12. 내일 아침에 봐 빌리. 조니 폰테인은 하인에게 퇴근하라는 듯 손짓을 하며 말했다. 흑인 집사는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널따란 식당 겸 거실을 나오며 꾸벅 절을 했다. 하인으로서 정중하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주인이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가볍고 친근한 목례였다. 조니의 손님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출신의 샤론 무어라는 여배우였다. 그녀는 늙은 정부가 제작하는 영화에서 단역이라도 맡을 요량으로 헐리우드로 왔다. 조니는 월처 영화에 출연하고 있을 때 세트장에 놀러온 그녀를 만났는데 젊고 매력적이고 발랄하다고 느껴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한 것이다. 조니가 베푸는 저녁 만찬은 훌륭하기로 소문이 난 데다 유명한 배우의 초대라서 그녀는 즉석에서 응낙했다. 샤론 무어는 조니가 명성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유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조니는 그런 헐리우드의 남봉꾼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자에게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상 절대 아무 여자와 자는 법이 없었다. 물론 술에 잔뜩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낯선 여자와 한 침대에 누워있었던 적은 간혹 있지만 말이다. 35살 나이에 한 차례 이용 경험도 있고 두 번째 아내와도 별거 중이라 수없이 허리띠를 풀 수도 있을 것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샤론 무어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 조니 폰테인은 먹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젊고 매력적인 아가씨들은 예쁜 옷을 사고 싶어하고 데이트할 때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로 상을 차리게 했다. 또 한켠에는 바구니에 담긴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맥주 등의 각종 술도 준비되어 있었다. 조니는 식사를 마치자 태평양의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로 여자를 안내했다. 그는 전축에 엘라 피츠제럴드의 레코드를 올려놓고 샤론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어린 시절 어떤 소녀였는지, 말괄량이었는지,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수수했는지 예뻤는지, 새침대기였는지 명랑했는지 등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니는 언제나 이런 사소한 일들이 감정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 아주 편안하고 다정하게 앉았다. 조니는 샤론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샤론은 거부하지 않았고 조니 역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겼다. 커다란 창문 밖에는 달빛을 받은 태평양이 검푸는 시트처럼 펼쳐져 있었다. 당신 놀이를 틀면 안 돼요? 샤론이 애교스럽게 졸라댔다. 조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졸라대는 샤론의 표정이 싫지 않았다. 난 헐리우드 타입이 아니야. 나를 위해 몇 곡만 들려줘요. 아니면 노래를 직접 불러주던가. 영화에서처럼 말이에요. 스크린에서 아가씨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 앞에서 흐물흐물 녹아버릴 거예요. 조니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여자들은 그에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애쓰거나 카메라에 담긴 허구의 모습을 보며 애간장을 녹이고 연모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수개월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목소리에 대한 자신도 없었다. 게다가 일반 사람들은 프로들이 노래 실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기계장치에 의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면 나이가 들어 머리가 벗겨지고 배 나온 중년 남자가 남자로서의 매력이 넘치던 젊은 시절을 회고할 때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 목소리도 이제 한물 갔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노래를 듣기가 괴로워. 그들은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이번 영화에서 연기가 최고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받지 않고 출연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샤론이 물었다. 교통비 정도 받았지. 조니는 여자의 브랜디 잔에 술을 더 따라주고 검으로 장식한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샤론은 담배를 뻐끔거리면서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조니는 자기 잔에는 브랜디를 더 많이 따른 다음 다시 샤론의 옆에 앉았다. 자신을 흥분시키고 기분을 돋구려면 더 많은 알코올이 필요했다. 그의 처지가 애인간의 일반적인 역할까지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는 여자 대신 자기가 술을 더 많이 마셔야 했다. 그가 내키지 않을 때도 여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일쑤였다. 지난 2년간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입은 그는 젊은 여자와 하룻밤 보내거나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값비싼 선물을 한 다음 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점잖게 차버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유명한 조니 폰테인과 하룻밤 보낸 것을 자랑거리는 양 떠벌리고 다녔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걸 알지만 여자가 예쁘고 정말 매력적인데 어찌 한번 건드려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억세고 뻔뻔스런 여자.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 날로 친구에게 조르르 달려가 조니 폰테인과 잤다고 자랑하고 한술 더 떠 기대보다 시원치 않더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여자들을 경멸했다. 그런데 그가 더 놀란 점은 유명한 가수이자 영화배우와 잤다고 말하는 부인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남편들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를 사랑했다. 깨끗한 목소리와 순수한 내용의 가사가 마음에 들었다. 그의 노래는 조니의 마음에 와닿는 유일한 노래였고 조니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자기가 그 노래를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조니는 소파에 편히 기대어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후끈해졌다. 그러자 레코드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낯선 사람 앞에서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는 술을 홀짝이고 있는 샤론의 무릎 위에 손을 편히 얹었다. 어린아이처럼 온기가 그리웠을 뿐 엉큼한 생각은 없었다. 무릎에 얹은 손으로 샤론의 실크 드레스를 덜주었다. 그동안 수없이 뽑아온 어느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색 망사 스타킹 틈으로 우유처럼 뽀얀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보자 그의 몸 사이에서는 따뜻하고 끈끈한 것이 흘러나왔다. 여전히 기적은 일어났다. 그것마저 목소리처럼 불렁에 빠진다면 도대체 그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조니는 술잔을 칵테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샤론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길은 매우 섬세하고 민감했다. 그의 애무에는 음탕함이라든지 격렬한 욕정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샤론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가만히 그의 젖무듬에 손을 댔다. 그의 손이 다시 따뜻한 허벅지로 내려갔다. 비단같이 매끄러운 살결이었다. 샤론은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따뜻한 키스로 보답했고 그는 그런 키스를 좋아했다. 그는 남자가 머리카락만 만져도 갑자기 모터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격정에 휘말리는 여자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늘 하던 거짓을 슬그머니 하기 시작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자의 허벅지 사이 깊은 곳을 살짝 건드렸다. 여자에 따라서는 섹스로 돌입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가 동시에 격렬한 키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느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어떤 여자들은 손가락을 받아들이려고 적극적으로 엉덩이를 들이밀곤 했다. 물론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어떤 여자는 이런 짓을 하면 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어쨌든 그것은 그의 버릇이었고 보통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그런데 샤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는 애묵은 키스든 순순히 받아들이다가 돌연 입술을 떼고 몸도 살짝 뒤로 빼더니 술잔을 들었다. 이것은 완곡하지만 명백한 거절 의사였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다. 아주 가끔. 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조니도 자기 술잔을 들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샤론은 명랑하고 부드럽게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니,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남자예요. 그렇다고 내가 결벽증이 있는 여자란 뜻도 아니에요. 다만 그러기에는 내가 우선 흥분해야 하지 않아요? 조니 폰테인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샤론이 싫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흥분시키지 못했단 말이군? 샤론은 약간 당황했다. 당신이 유명한 가수로 이름을 날릴 때 난 어린애였어요. 나도 당신을 좋아하긴 했지만 세대가 달라요. 혹시 당신이 나처럼 영화 배우 출신이라면 1초도 안 걸려 팬티를 벗었을지도 모르죠. 이 말을 듣고 그는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녀는 달콤하고 유머스럽고 영리하지만 조니의 배경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몸을 허락하거나 유혹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로 당돌한 아이였다.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데이트는 계속하면서도 그와 절대 잠은 자지 않겠다고 맹세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들에게는 유명한 조니 폰테인과 잘 수 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그 점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화도 나지 않았다. 지금도 조니는 그녀에게 미련을 두지 않아서인지 마음이 더욱 느긋해졌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태평양을 바라보았다. 화내지 마세요, 조니. 아무래도 난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헐리우드 여자들은 굿나잇 키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는데 전 아직 이곳 물중에 익숙치 않았어요. 조니는 미소를 지으며 샤론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치마를 내려 둥글고 매끄러운 무릎을 덮어주었다. 괜찮소. 난 구식 데이트가 좋아. 그는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최고의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우상과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편했다. 또 여자가 스크린 밖의 자기 모습에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섹스를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 이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없어서 홀가분했다. 샤론은 술을 더 마시고 몇 차례 가벼운 키스를 나눈 후 돌아갈 채비를 했다. 조니는 나중에 또 연락해도 될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솔직담백하게 행동했다. 당신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밤 즐거웠어요? 언젠가는 내 아이들에게 유명한 조니 폰테인과 그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도. 두 사람은 웃었다. 아마 아이들이 절대 믿지 않을걸요? 샤론이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조니는 샤론의 진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소 헷갈렸다. 그래서 원한다면 내가 증명서를 써주겠소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조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면 내게 전화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사실을 말해주겠소. 내가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당신을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했지만 당신은 끝까지 명예를 지켰다고. 알았소? 조니는 뒤늦게 샤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다소 비참하고 괴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녀도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샤론이 거절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지만 정작 샤론은 자신의 매력이 부족해서 오늘 밤 승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유명한 조니 폰테인을 거절한 얘기를 들려줄 때면 그 사람이 별로 끈질기게 나오지 않더라 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샤론의 마음을 헤아린 조니는 마지막으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전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과 모두 관계를 갖는 건 아니니까 알았지? 라고 말했다. 알았어요. 샤론은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이제 길고 긴 밤을 혼자 보내야 했다. 그는 잭 월츠가 정육점에 진열된 고기라고 부르는 무명 여배우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관계가 그리웠다. 인간다운 대화를 원했다. 문득 전처 버지니아가 떠올랐다. 이제 영화 촬영도 끝났으니 아이들과 보낼 시간도 많아졌다.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게다가 버지니아도 걱정스러웠다. 그녀를 쫓아다니며 조니 폰테인의 전치와 자보았다고 떠들고 다닐 헐리우드의 백수 건달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아는 한 그런 일을 미리 귀뜸해 줄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 부인에 대해서는 간혹 그런 말들이 들리지만 그래도 사람의 일은 모르는 법이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금방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10살 때 처음 그 목소리를 들었고 사비 활동을 할 때 함께 할 때도 늘 듣던 목소리였으니 그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잘 있어서 지니 오늘 밤 바빠? 내가 잠깐 들러도 될까? 괜찮아요.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깨우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난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그가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는 사이 지니가 물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아니, 오늘 영화 촬영도 끝났고 당신과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잔다면 그냥 아이들 얼굴이나 좀 보고. 그래요 그럼. 당신이 아빠 노릇 한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고맙소.
30분 안에 갈게. 한때 자기가 살았던 비브리 힐즈의 집에 도착한 조니는 자동차에 앉아 물끄러미 집을 바라보았다. 대부의 말이 떠올랐다.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기회를 잡아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니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검은 머리의 예쁘고 착한 이웃집 이탈리아 처녀. 그녀는 한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내가 아직 그녀를 원하는 걸까? 스스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노였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지니와 사랑을 나눌 수 없었다. 서로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도 그녀는 남편을 결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적개심은 없었다. 지니가 집에서 만든 쿠키와 커피를 곁들여 거실로 내왔다. 소파에 눕지 그래요? 피곤해 보이는데? 그는 우도과 신발을 벗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었다. 지니는 얼굴에 빈정거리는 듯한 미소를 띠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정말 우습네요? 뭐가 우습지?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옷소매에 커피를 약간 쏟았다. 천하의 조니 폰테인이 데이트 없이 지낼 때가 다 있다니? 천하의 조니가 아직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평소에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그녀가 조니에게는 좀 의외였다. 지니가 물었다. 진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조니가 씩 웃었다. 내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거절당했어. 하지만 보다시피 오히려 다행이요. 놀랍게도 지니의 표정에 분노가 스쳤다. 그따위 매춘부 때문에 상심한 거예요? 아마 관심을 더 끌려고 그랬을 거예요. 조니는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거절한 여자한테 화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르먹을. 난 이제 그런 것들에 염증이 생겼어. 하긴 나도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소?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니 여자들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얼굴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지 않소? 지니는 달래듯이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요. 조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점점 살이 찌고 머리도 벗겨지고 있어. 이번 영화가 성공하지 못하면 피자 굽는 법이나 배워야 할까봐? 아니면 당신을 대신 영화계에 진출시킬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그녀는 35살인데도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아마 헐리우드 밖에는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헐리우드 시내를 나그네 쥐처럼 쏘다니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1년 혹은 2년만 지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들 중에는 남자들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매혹적인 여자들도 있다. 입을 열지 않거나 성공에 대한 탐욕이 아름다운 눈을 가리지 않는 한 말이다. 평범한 여자들은 신체적인 매력으로 따지면 그들과 경쟁하려는 꿈도 꿀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맵시와 몸가짐이 훌륭해도 그런 여자들의 타고난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만다. 만일 헐리우드의 미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평범하고 그리 밉지 않은 외모를 가진 여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지인이는 남편이 괜히 자신을 지켜 세워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그런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었다. 인기가 최절정이었을 때도 그는 여자에게 친절했다. 찬사를 퍼붓고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문을 열어주는 등 예의가 깍듯했다. 이렇게 친절히 몸에 밴 남자가 따로 만나는 여자들한테는 오죽했을까? 그는 심지어 이름도 모른 채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들한테도 예의를 갖추었을 것이다. 지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아부했으면 됐지. 그만 좀 해요. 이제는 안 속아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길게 뻗었다. 농담 아니야, 지니. 그만하면 예뻐. 나도 그 정도만 되면 좋겠어. 지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몹시 우울해 보였다. 당신 이번 영화 어때요? 성공할 것 같아요? 조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될 거야. 아카데미상 타고 흥행만 잘 되면 노래 부르지 않아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럼 당신과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을 테고. 우린 돈은 충분해요. 난 아이들이 보고 싶소.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내가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식사하러 와도 괜찮겠소? 아무리 바빠도 절대 금요일은 잊지 않겠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반드시 오겠어. 그리고 하루 수만 있다면 주말도 함께 보내고 아이들이 방학 때면 내 집에 와서 함께 지내고. 지니는 쟁반을 가슴에 대며 말했다.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하기를 바래서 재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녀는 별 감정 없이 이 말을 했지만 조니 폰테인은 천장을 응시하며 그녀가 언젠가 그들의 결혼 생활이 깨지고 그의 인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을 때 내뱉었던 잔인한 말을 조금은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참, 그런데 누가 내게 전화했는지 한번 맞춰봐요. 조니는 아내와 한 번도 그런 살가운 장난을 쳐본 적이 없다. 누군데? 적어도 한 사람은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지니가 이렇게 귀뜸해 주었지만 조니는 맞히지 못했다. 당신의 대부, 지니가 말했다. 조니는 정말 놀랐다. 그분은 누구에게든 절대 전화하는 분이 아닌데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어? 나보고 당신을 도와주래요. 당신이 예전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제기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래야 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당신이 애들 아빠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자상한 분한테 사람들이 왜 험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니는 원래 전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침실과 부엌을 빼곤 전화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때 부엌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지니가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 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 전화예요. 톰 헤이건 씨인데 당신한테 중요한 용건이 있대요. 조니가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나야 톰. 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조니, 대부께서 나보고 자네를 만나보라고 하시네. 촬영은 끝났지만 이왕 돕는 거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데 자네 로스앤젤레스까지 와줄 수 있겠나? 오늘 밤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야 하니 나를 위해 밤 시간을 비워놓을 필요는 없을 거야? 물론이지 톰. 오늘 밤 얼마든지 뺏어도 좋아. 내친 김에 하룻밤 묵고 쉬었다 가지. 내가 파티를 열어줄 테니 영화 배우들도 만나고. 그는 자신이 고향 사람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런 제의를 자주 했다. 고맙네. 하지만 아침 비행기를 다시 타고 돌아와야 해. 좋아. 그럼 11시 30분쯤 만나지? 알았네. 자네는 차에 타고 있게나. 내가 비행기에서 내려 자네에게 갈 테니 자네가 사람을 하나 보내게. 알았네. 조니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갔다. 지니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부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실 계획이 있으신가 봐. 내게 영화 배역까지 맡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뭘까? 이제 그만 내일은 손 떼시길 바랐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소파에 앉았다. 몹시 피곤해 보였다. 오늘 밤 집에 가지 말고 손님 방에서 자고 가지 그래요? 아이들이랑 아침도 함께 먹고요. 꼭 집에 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신이 매일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거 싫어요. 왜 외롭게 지내요? 집에서 자는 날은 많지 않소.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요. 그럼 다른 방을 준비해 놓을게요. 당신 침실에서 자면 안 될까? 지니는 얼굴을 붉히며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웃었고 그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은 역시 친구 사이였다. 다음날 아침 조니는 느지막이 눈을 떴다. 드리워진 블라인드 틈새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때가 오후였으면 절대 그런 햇살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봐 지니, 내가 늦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요? 멀찍한 곳에서 지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기다려요. 정말 잠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틀림없었다. 오븐을 데워놓고 쟁반에 접시를 올려놓고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조니를 위해 담배와 라이트까지. 침실 문이 열리고 어린 두 딸이 아침 식사를 올려놓은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조니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는 아빠 품에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생기가 넘쳤다. 두 딸은 긴 머리를 리본으로 묶고 긴 드레스를 입고 독특한 흰색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두 딸은 조니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수레 옆에 서서 아빠가 이름을 부르며 두 팔을 벌려 안아주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두 딸이 그의 품에 달려들었다. 조니가 까칠한 수염으로 싱그러운 향기가 나는 두 딸의 뺨을 비비대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때 지니가 아침 식사가 담긴 수레를 마저 밀고 와서는 조니가 침대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침대에 긁혀 앉아 커피를 따르고 빵에 버터를 발라주었다. 딸들은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아빠를 바라보았다.
이제 베개를 던지며 장난칠 나이가 지난 두 딸은 서로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매만져 주고 있었다. 오 하나님, 저 아이들도 얼마 안 있어 숙녀가 되고 헐리우드의 사내 녀석들이 귀찮게 따라다니겠지요? 그는 딸들과 토스트와 베이컨을 나누어 먹고 커피도 한 모금씩 마시게 해주었다. 그것은 그가 밴드와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느라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드물었던 시절에 생긴 버릇이었다. 그때는 오후에 아침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들은 이렇게 아빠 옆에 앉아 음식 얻어먹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들과 달리 아침 7시에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먹고 오후에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를 먹는 것이 아이들은 마냥 신기했던 것이다. 지니와 몇 명 안 되는 그의 출출한 친구들만 그가 딸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 실제로 조니가 이혼과 가출을 감행하는 데에도 딸들이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든지 아빠라는 위치는 지키려고 했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니의 재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추었다. 그녀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아빠라는 위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재혼을 하지 않는 대신 그에게 생활비를 대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지니가 애인을 집안에 끌어들이지 않는 한 연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점에 있어서 조니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지니는 섹스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수줍고 보수적인 여자였다. 헐리우드의 바람둥이들이 돈 냄새를 맡거나 그녀의 유명한 남편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녀 주위를 기웃거리기는 했어도 성공률은 제로였다. 조니는 전날 밤 자기가 같이 자고 싶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녀가 화해를 기대할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예전의 결혼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니는 남편의 바람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공연하는 여배우들하고 적어도 한 번은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남편의 남성적인 매력 앞에서는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리라. 당신 빨리 옷 갈아입어요. 톰이 도착할 시간이에요. 그는 딸들을 방 밖으로 나가게 했다. 알았어. 그런데 지니, 내가 이혼할 거라는 거 알아?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돈 코를레오네 가의 딸 결혼식 이후 그들이 새로운 타협점을 찾게 된 후 그는 그녀의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2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신이 여기서 보내고 싶다면 준비해 놓을게요. 그는 그때 처음 명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가 정상이었을 때는 비록 신성한 성탄절이라도 그에게는 노래로 돈 벌어먹기 좋은 날일 뿐이었다. 언제나 일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다. 그리고 작년 성탄절에는 두 번째 아내에게 청혼하러 스페인까지 따라갔었다. 좋도록 해. 크리스마스 전야와 크리스마스는 여기서 보내지. 그러나 그는 12월 마지막 날 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아내와 동반을 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지인이는 그가 웃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먼지도 털어주었다. 조니는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깔끔했다. 그는 아내가 준 셔츠의 세탁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유행이 지나버려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어울리지 않고 커프스 단추가 너무 튀어 보여서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웃으며 톰이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다. 집안의 세 여자가 그를 따라 현관을 지나 그가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을 나왔다. 어린 두 딸은 아빠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지니는 그 뒤를 따르며 남편을 행복해하는 모습에 자신도 기쁨을 느꼈다. 자동차 있는 곳까지 오자 조니는 두 딸을 차례대로 안아올린 다음 입을 맞추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키스하고 차에 올라탔다. 그는 결코 질질 끄는 작별 인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는 그의 홍보 담당자와 조수가 톰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를 빌려 홍보 담당자와 한 사람의 측근이 동행할 예정이었다. 조니는 자기 차를 주차해놓고 공항에 나갈 자동차로 갈아탔다. 공항에 도착해서 홍보 담당자가 톰 헤이건을 데리러 간 사이 그는 차 안에 앉아 기다렸다. 헤이건이 오자 그들은 다시 차를 타고 조니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마침내 그 실에는 조니와 톰만 남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서먹서먹함이 남아있었다.
코니의 결혼식 전 방탕한 생활을 하던 조니를 대부가 꾸중했을 때 헤이그는 조니가 대부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꾸어주지 않았다. 조니는 아직도 그 점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헤이그는 그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헤이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대부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한 나머지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톰 헤이그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피뢰침 역할을 해야 했다. 대부께서 몇 가지 일에 대해 자네를 도와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네.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했으면 하네. 조니 폰테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영화는 끝났네. 감독이 아주 공정한 친구인데 나한테 잘해줬어. 월책에 퀘런트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출연한 장면이 워낙 중요해서 편집 과정에서 잘리는 일은 없었지. 천하의 월치라도 $10,000,000짜리 영화를 망칠 수는 없겠지. 이제 모든 것은 관객들이 어떤 평을 내려주느냐에 달려 있어. 헤이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배우의 경력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뿐 그 밖에 별다른 의미는 없지 않은가? 그는 이렇게 말하다가 급히 혼자서 결론을 냈다. 그렇군. 명예를 얻겠군.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하니까. 조니 폰테인은 헤이건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대부님이나 자네는 모를 걸세. 아카데미상 수상이란 건 배우에게 정말 굉장한 거네. 그 상을 타면 적어도 10년은 더 버틸 수 있지. 배우는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고를 수 있고 대중들은 그 배우를 보러 영화관에 가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배우의 경력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해. 나도 아카데미상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렇게 대단한 배우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가수라는 경력도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은 틀림없어. 그리고 내 연기도 좋았고 농담이 아니야. 톰 헤이건은 어깨를 으쓱했다. 대부님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자네가 수상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네. 조니 폰테인은 화를 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영화 상영은 고사하고 아직 편집도 다 끝나지 않았어. 게다가 대부님이 영화계에 대해 뭘 아시나? 도대체 왜 자네는 3,000마일이나 날아와서 내게 그따위 말을 하는 건가? 그는 얼마나 격분을 했든지 눈물까지 핑 돌았다. 헤이그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니, 난 영화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네. 난 대부님이 보낸 심부름꾼에 불과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네. 대부님은 자네의 장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네. 그분은 자네한테 아직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며 자네 문제를 이번 한 번에 모두 해결하고 싶어 하시네. 내가 여기 온 이유도 그 때문일세. 조니, 자네도 이젠 좀 더 크게 발전해야 하지 않나. 가수나 영화 배우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일세. 남자로 태어난 이상 최고 실력자로 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조니 폰테인은 웃으면서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오스카탕을 타야 한단 말일세. 내 목소리도 한물 같네. 목소리만이라도 제대로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맙소사, 대부는 어떻게 내가 그 상을 수상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지? 아, 물론 그분은 아시겠지. 절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헤이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잭 월치가 자네를 후보에 올리는데 영화사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네. 심사위원들에게 자네를 수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홍보에 들어갈 비용을 한 푼도 못 내놓겠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뭐겠나. 그자는 또 제3자를 이용해 될 수 있는 한 반대표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직책, 돈, 미인계 등 모든 수단을 써서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고 있단 말일세. 영화 흥행에는 가능한 피해가 적게 가도록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네. 조니 폰테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위스키를 잔 가득 따르고 단숨에 비웠다. 그럼 난 완전히 죽는 거군. 헤이건은 조니의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음주는 자네 목소리에 해롭네. 개새끼. 헤이건의 표정은 갑자기 차갑게 굳어졌다. 그리고는 좋아, 이 문제를 순전히 사무적으로 다루겠네 라고 말했다. 조니 폰테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헤이건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네 톰. 내가 그만 실수를 했네. 빌어먹을 잭 월치 자식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에 자네에게 화풀이를 했네. 대부한테 또 야단들을까 겁나는군.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짜증을 부렸네. 조니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약하게 던졌는지 술잔이 단단했는지 산산조각이 나기는커녕 마루에 떨어져서는 그에게 다시 굴러왔다. 그 모습을 보며 조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기랄. 그는 방 저쪽으로 걸어가서는 헤이건과 마주 보이게 앉았다. 자네도 알다시피 난 오랫동안 내가 갖고 싶은 걸 모두 가졌어. 그런데 지니와 이혼하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했네.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레코드 판매도 끊어졌네. 더 이상 영화 작업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 대부께서는 내게 화만 내시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내가 뉴욕에 갔을 때도 보려고 하지 않으셨지. 그럴 때마다 나와 대부님을 가로막은 사람은 바로 자네였네. 그래서 자네를 원망한 적도 많았어. 하지만 자네가 대부님에게 어떤 명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나도 아네. 자네는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없을 테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왔지만 지금까지 자네는 언제나 옳았네. 자네에게 사과하네. 그리고 자네 충고를 받아들이겠네. 목소리를 되찾을 때까지 더 이상 술은 마시지 않겠네. 됐지? 그의 사과는 진지했다. 헤이건은 어느새 조니에 대한 화가 풀어졌다. 돈 코를레오네도 이 35살의 소년에게 무언가 매력이 있기에 좋아하는 거라고 헤이건은 생각했다. 잊어버리게 조니. 헤이건은 조니의 속마음을 알고 당황했고 대부가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당황했다. 물론 어떤 이유라도 돈 코를레오네가 누군가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의 사랑은 오직 자신에게만 변덕스러울 뿐이었다. 상황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네. 대부님은 월처가 자네를 배반하려고 사용한 모든 계략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어. 아마도 자네는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게 될 걸세. 하지만 그분은 그걸로 자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 만일 자네가 스스로 제작사가 될 수 있는 머리와 배짱을 가졌다면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철저하게 자네 소유의 회사를 차려주고 싶어 하시네. 대부는 그걸 알고 싶어 하시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상을 타게 해주신다는 건가? 조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헤이건은 명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월츠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부는 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네는 우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하네. 자네만 알고 있게. 대부께서는 제 월츠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야. 아카데미 상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냐고? 그분은 할 수 있으시네. 그분은 남들을 조종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분일세. 공장의 노동조합이나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신다 이 말이네. 물론 자네의 능력이 우선 중요하고 자신의 장점을 깔고 닦아야 하겠지. 어쨌든 대부는 잭 월츠보다 머리가 좋으셔. 그분은 심사위원들을 찾아가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조니 폰테인에게 한 표 던지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라고 협박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으시지. 주먹을 써도 안 되는 일, 큰 원한을 사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불러일으킬 일일 경우에는 결코 주먹을 쓰지 않으시지. 아마 그분은 그들이 원해서 자네에게 표를 던지게 만드실 거네. 물론 그들은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네가 상을 타게 해 주실지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네. 아마 그분이 손을 쓰지 않는다면 자네는 상을 타지 못할 거야. 알았네. 자네만 믿겠네. 그리고 물론 나는 제작자가 될 만한 머리와 배짱은 있네. 단지 그만한 돈이 없는 거지. 어떤 은행에서 내게 돈을 빌려주겠나? 영화를 만들려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한데. 헤이건이 얼른 대답했다. 만약 자네가 상을 받고 나면 자네가 제작할 영화를 3편쯤 기획해보게. 그리고 영화계에서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스타, 자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채용하게. 3편에서 5편 정도 계획을 잡아보게나. 자네 제정신인가? 그 많은 영화를 찍으려면 적어도 2천만 달러는 필요할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내게 연락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기 캘리포니아의 은행에 연락을 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은행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가져다 쓰게. 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일상적인 사업 자금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하게. 그들이 승인해 줄 걸세. 다만 그 전에 내게 먼저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네. 알았나? 조니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또 다른 요구 조건은 없나? 헤이건이 미소를 지었다.
2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무슨 요구 조건이 또 있느냐 이 말인가? 물론 있네. 헤이그는 이렇게 말하고 조니가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기다렸다. 만일 대부님이 자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대부님께서 내게 직접 말해 주셨을 거네. 내 말뜻을 알겠나? 난 자네나 소니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헤이그는 조니의 정확한 판단에 내심 놀랐다. 조니 폰테인도 어느 정도 머리는 있었다. 그도 돈 코르레오네가 자기를 편애하지만 위험한 일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니에게 말했다. 이것 한 가지는 안심해도 되네. 대부께서는 나와 소니에게 자네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엄한 지시를 내리셨네. 우리가 잘못해서 자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그분 자신도 이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실 거네. 그러니 그분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구태여 말씀하시기 전에 자네가 먼저 해드리게. 알았나? 조니가 웃었다. 알겠네. 또 그분은 자네를 믿고 계시네. 자네가 그만한 머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서도 돈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셔. 다시 말해 당신이 돈을 투자하는 거지. 일종의 사업상 거래네. 이 점을 잊지 말게. 돈을 가지고 허튼 데 써서는 안 되네. 자네는 그분의 총애를 받지만 2천만 달러는 그 얘기 아닌가? 그 어른이 모험을 거신 거야.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전하게. 잭 월츠 같은 놈이 영화계의 천재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네. 대부님 생각도 바로 그거네. 공항까지 날 좀 데려다 주게. 내가 말하고 싶은 용건은 이게 전부네. 자네가 모든 부분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속 변호사를 고용하면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모든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이 자네에게 적합한지 확인했으면 하네. 또 파업 같은 건 절대 없도록 하게. 그렇게 되면 영화 제작 비용을 얼마라도 깎아먹게 되니 회계사가 그걸 영화 제작비에 포함해서 처리하더라도 그 수치는 무시해버리게. 조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밖에 내가 자네 결제를 받아야 할 게 또 있나? 대본이라든지 배우 캐스팅 같은 거? 헤이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네. 대부님이 반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자네에게 직접 말씀하실 걸세.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네. 영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지만 관여하지도 않으실 거야. 그분은 간섭을 좋아하지 않으셔. 내 경험상 분명히 말해줄 수 있네. 좋았어. 그럼 내가 직접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네. 대부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해주게. 전화로라도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화는 절대 받지 않으시더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 헤이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분은 전화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 아주 일상적인 말조차도 녹음이 될까봐 그러시지. 말 몇 마디를 교묘히 짜집기 해서 마치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할까봐 경계하시는 것 같다. 언젠가는 당국에 의해 기소당할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아닐까? 그들은 조니의 자동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헤이그는 조니가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손수 운전을 해서 공항에 데려다 주는 것만 봐도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돈 코르레오네가 항상 말하는 인간적인 예의라는 것이리라. 사과건도 그렇다. 그는 진지하게 사과했다. 조니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헤이그는 그 사과가 결코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니는 배짱이 있는 친구였다. 그가 영화사 사장이나 아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때문이다. 또 조니는 돈 코르레오네를 두려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조니와 마이클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아닐까. 그와 조니는 앞으로도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니는 이제부터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여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돈 코르레오네가 더 이상 사정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헤이그는 조니 폰테인이 그런 거래 조건을 이해할 만큼 영리할까 의심스러웠다. 조니는 헤이건을 공항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헤이건은 조니가 탑승 시간이 될 때까지 같이 있어 준다고 하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그녀는 남편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니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고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 그는 헤이건이 들려준 소식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도 한때는 대스타였지만 35살인 지금은 별 볼 일 없게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가 설령 최고의 배우에게 주어지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더라도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진정한 힘도 진정한 능력도 없는 이류일 뿐이다. 심지어 여자가 그를 되짜놓은 것도 그녀가 영악하고 똑똑하기 때문이라지만 만일 그가 정상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렇게 냉담하게 굴었을까? 이제 돈 코르레오네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는 헐리우드의 그 누구보다 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있다. 조니 폰테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도 돈 코르레오네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지니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일 아이들과 외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담배와 술을 끊고 정말로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대가 다시 건강해질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돈 코르레오네가 자금만 떼준다면 그는 난공불락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만 되면 황제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언제 돌아올지, 배우로서 인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돈과 권력을 쥐인 황제가 될 것이다. 지인이는 그를 위해 손님방에 다시 침구를 마련했다. 그것은 그녀의 침실을 함께 쓰지 않겠다는, 즉 부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들은 다시는 예전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연애가 가심난 기자나 영화 팬들은 결혼의 실패가 순전히 그의 잘못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따지고 보면 그녀가 빌미를 제공한 점도 있었다. 인기 가수가 되고 영화계에서 뮤지컬 코미디 스타로 이름을 날릴 때에도 조니 폰테인은 결코 아내와 아이들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그도 별 수 없이 보수적인 이탈리아 남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이상 유혹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마른 듯 섬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라틴계 특유의 다부진 몸매와 강단이 있어 보였다. 여자들은 그런 타입을 좋아했다. 그는 예쁘고 순진하고 얌전해 보이는 여자들을 좋아했지만 얼마쯤 지나 옷을 벗겨놓으면 순진한 얼굴과 반대로 단정치 못하고 육감적이며 음탕하기 일쑤였다. 오히려 섹시한 여자, 날렵한 농구선수처럼 요리조리 잘 빼는 여자, 수백 명의 남자들과 잡은 것처럼 구는 여자들이 오히려 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소심했다. 게다가 몇 시간을 걸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막상 따먹어보면 처녀인 경우도 많았다. 헐리우드 건달들은 그의 처녀 밝힘증을 비웃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탈리아 노인네처럼 고리타분한 취향을 가졌다고 놀리거나 처녀가 오랄 섹스를 하게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별 수 없는 음란한 여자일 거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조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 놈들은 여자 다루는 법을 모른다 라고 반박했다. 처녀들은 전공법으로 공략에 들어가야 한다. 난생 처음 남자를 경험하는 처녀보다 더 순결한 존재가 또 있을까? 아, 처녀질을 밟는 그 설레임을 무엇에 비할까? 여자의 다리가 자기 몸을 휘감고 누워있을 때의 그 기분, 그들의 허벅지, 엉덩이 모양, 피부색은 어쩌면 그렇게도 제각각일까? 그가 디트로이트에서 나이 어린 유색인종 처녀들과 동침할 때 한 사실인데 흰색, 갈색, 검정색의 피부라도 여자들마다 그 농담이 조금씩 달랐다. 그 중에는 같은 나이트클럽에 소속되어 있던 재즈 싱어의 어린 딸도 있었는데 그가 만난 여자들 중에 가장 달콤했다. 그녀의 입술은 후추를 섞은 따뜻한 꿀맛이 났고 갈색 피부는 풍부한 크림처럼 부드러웠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여자보다도 매력적이었던 그녀 역시 처녀였다. 남자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이기만 하면 오랄 섹스에 대해 수군거리는데 조언이는 그런 것을 즐기지 않았다. 그는 오랄 섹스를 한 뒤에는 그 여자를 좋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남자를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두 번째 아내와 결국 별거에 들어간 이유도 그녀가 오랄 섹스만을 좋아한 반면 그는 어떻게든 삽입을 하려고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를 보고 그녀는 고리타분하다더니 어린애 같다느니 하며 놀려댔다. 아마 그녀와의 마지막 밤에도 그런 식으로 그를 거절했던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거절하고 나면 그녀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을 것이다.
여자가 섹스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판단하려면 그녀가 오랄 섹스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보면 된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여자들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가 정말 정화하는 여자는 12살에 첫 경험을 해서 20살쯤이면 모든 방법을 통달하고 만나자마자 곧장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류이다. 주로 빼어난 미인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내들이 속아 넘어가기 딱 알맞다. 지니는 커피와 케이크를 침실로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조니는 헤이건이 영화 몇 편을 제작하도록 돈을 대기로 했다는 설명을 간단히 해주었고 지니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돈 코를레오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지니는 헤이건이 뉴욕에서 왔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조니는 헤이건이 법적인 세부 문제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조니는 밤에 전화 걸 것도 있고 장래 계획도 세워야 하고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지니는 감사히 미소를 짓고 굿나잇 키스를 한 다음 방을 나갔다. 책상 위에는 흑연 색깔의 쿠바산 시가와 그가 좋아하는 모노그램 담배가 가득 든 유리 담배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조니는 의자에 몸을 편히 기댄 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두뇌는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우선 새 영화의 각본으로 쓰고 싶은 베스트셀러 소설의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가는 힘든 무명 시절을 거쳐 문학 시장의 혜성처럼 떠오른 남자로 그와 동년배였다. 그는 거물이 되겠다는 기대에 차서 헐리우드에 왔지만 다른 대부분의 작가들처럼 개똥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어느 날 밤 브라운 더비에서 조니는 그 작가가 모욕당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작가는 시내에서 가슴이 풍만한 한 여배우와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나중에는 동거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어쨌든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여배우는 자기를 보고 손을 흔든 쥐새끼처럼 생긴 희극 배우에게 반해 유명한 작가를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조니는 그때 헐리우드에서의 인간 등급에 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가 세계적인 유명 작가라는 것도 헐리우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여배우는 작가를 차버리고 보잘것없는 영화계의 사기꾼을 선택한 것이다. 조니는 뉴욕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에서 자기를 중요하게 취급해 준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의 작품에 대해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소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어떠한지 물었다. 작가가 특별히 재미있는 대목이라며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듣고 나서 조니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 끝나면 한번 읽어보고 싶군요. 제게 사본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월처 씨와 작업하실 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고 싶군요. 작가는 진지하게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월처는 사기꾼이어서 소설에 대한 판권 구입비를 땅콩만큼 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조니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면 뉴욕에 가서 자신의 동업자들과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청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반반한 아가씨들도 몇 명 알고 있답니다. 라고 농담도 던졌다. 작가는 웃으면서 흔쾌히 청을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조니는 자신이 최근에 촬영을 끝낸 영화사의 감독과 촬영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월처가 자신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2배로 살해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만 주면 해결해 주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 다음 조니는 가장 어려운 상대인 잭 월츠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영화에 배역을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함께 일하게 된다면 기쁠 거라고 말했다. 그것은 월츠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주려는 속셈이었다. 며칠 지나면 월츠는 이것이 완전히 속임수이며 자기로 하여금 무언가 느끼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알고 약이 오를 것이다. 그는 책상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웠다. 사이드 테이블에는 위스키가 놓여 있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한 자신과의 그리고 헤이건과의 약속을 지켰다. 실은 담배도 피우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모든 게 바보 같은 짓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과 담배를 끊는다고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모든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부족하며 어떻게든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집안은 조용하고 이혼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가족을 버렸을 때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과 다름없는 두 번째 아내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 그러나 지금도 그녀는 생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새어나올 만큼 여러모로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게다가 그 인생이 구원받은 것은 마음속으로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부터였다. 그날 이후 그는 전처와 딸들, 여자친구,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유명한 조니 폰테인이 자자고 졸랐지만 거절했다고 자랑하고 다닐 샤론 무어까지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조니는 처음에 밴드와 함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노래 부르다 라디오 스타가 되었고 이어 영화에도 진출했으며 이제 마침내 영화 제작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생활을 망친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아내 마고토 에시톤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경력도 쓸모없게 되고 목소리에도 이상이 생겼고 가정도 깨져버렸다.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조니는 언제나 관대하고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전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었다. 특히 두 딸에게는 레코드 판매 수입, 영화 개런티, 클럽 회원권 등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주었다. 그가 유명하고 부자였을 때도 전처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내의 오빠나 여동생, 장인과 장모는 물론이고 아내의 학창시절 친구와 그 가족까지도 힘껏 도왔다. 그는 결코 거만한 유명인사가 아니었다.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의 두 여동생 결혼식에서 축가도 불렀다. 그는 자존심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 영화 출연도 못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두 번째 아내까지 그를 배신하면서 맨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무렵 그가 지니와 두 딸과 함께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다. 비참한 기분에 젖어있던 그는 어떻게 하룻밤 정도는 지니의 동정심에 매달려 볼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자신의 레코드를 듣던 조니는 자기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알았다. 애꿎은 음량 기술자의 실수를 핑계대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형편없게 들렸다. 그는 레코드를 집어던지며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코니 코르레오네의 결혼식에서 니노와 부른 것을 빼면 한 곡도 부르지 않았다. 조니는 그때 자신의 불운을 알아차린 지니의 얼굴 표정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겨우 1초 남짓 서측한 표정인데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의 뇌리에 깊이 남았던 것이다. 그녀는 안타까운 척 하면서도 통쾌해하는 표정이었다. 조니는 순간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를 경멸하고 정오해왔던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니는 얼른 표정을 바꾸어 냉정하지만 친절하게 연민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척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조니는 지난 시절 사귀었던 여자들을 찾아 집을 나갔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동지로 함께 잠도 자고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모든 도움을 주었고 직업을 구해주거나 수백 혹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하게 됐던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표정에서도 경멸 섞인 만족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이쯤에서 조니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공한 제작자나 작가, 감독, 배우들처럼 욕망과 정오에 불타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희생시킬까? 여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하며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여자를 손에 넣을까? 아니면 여자를 미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할까? 그러나 그는 여자라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여자들이 배신을 잘하고 더러운 존재라도 계속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이 그가 무너지고 경멸당하는 모습을 은근히 즐기더라도 상관없었다. 정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배신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여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받는 상처를 숨기면서 사랑을 나누고 선물 공세를 했다. 그동안 여자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그 애정을 최대한 이용하며 살아온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빠임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진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이와 재결합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그녀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절정에서 추락하는 그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그런 각오였다. 그가 여자들에게 받은 상처 위에는 두꺼운 딱지가 안고 있었다. 조니는 몹시 피로해서 잠들고 싶었지만 기억 속에 선연히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이 있었다. 니노 발렌티와 부르던 노래였다. 순간 돈 코르레오네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교환원에게 뉴욕을 연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소니 코르레오네에게 디노 발렌티노의 전화번호를 물어 니노에게 전화했다. 니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약간 취해 있었다. 이봐 니노,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난 지금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 니노는 농담스럽게 말투로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네 조니. 트럭 회사에 취직했는데 매주 꼬박꼬박 $150가 나온다네. 오다 가다 아줌마들을 웃겨주기도 하고 이만하면 과분한 일자리네. 그런데 자네 조건은 어떤가? $500부터 시작하지. 게다가 영화 배우들이랑 데이트도 할 수 있네. 어떤가? 내 파티에서 노래도 부르게 해주겠네. 괜찮군. 생각해 보겠네. 내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내 트럭 조수와도 상의해 보겠네. 이봐, 농담하지 말겠니노? 난 자네가 필요해. 내일 아침 당장 비행기로 날아오게. 1년간 주급 $500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자네가 내 애인들을 가로채서 해고당하더라도 지금 일자리에 1년치 연봉보다 많을 걸세. 어떤가? 잠시 침묵했다 다시 입을 연 니노의 음성은 또렷했다. 이봐 조니, 지금 농담하나?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뉴욕의 내 중개 사무실로 가게. 그들이 비행기 티켓과 약간의 현금을 마련해 줄 거야. 내가 아침 일찍 전화해 두겠네. 그럼 오후에 출발하게. 어때?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내 자네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게 하겠네. 다시 한번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었고 전혀 그답지 않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니노가 말했다. 알았네 조니. 그는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은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니는 전화를 끊고 잘 준비를 했다. 자기 레코드를 집어던진 이후로 지금보다 마음이 편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